안녕하세요. 양리학교실 안상진입니다. 이번 수업 주제는 콜린성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입니다. 콜리너직 리셉터에 작용하는 약물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드레날린성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이때 배운 약물들은 교감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약물들은 콜린성 수용체, 즉 부교감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교해서 나중에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 관심의 대상인 아세틸콜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아세틸콜린은 아세틸코웨이 그리고 콜린이라는 두 개의 물질이 콜린 아세틸 트랜스퍼레이즈, 콜린에 아세틸기를 붙여주는 그런 효소에 의해서 합쳐져서 만들어집니다. 이 재료들 중에 아세틸코웨이 같은 경우는 세포 안에서 크레브스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생산이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번던트한 물질이고, 콜린은 우리 간에서 일부 합성이 되긴 하지만 양이 너무 적고 주로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 다양한 음식을 소스로 해서 우리가 먹어서 채우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러면 콜리너직 시냅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우선 재료가 되는 콜린이라는 물질이 트랜스포터를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크랩 사이클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돌아가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아세틸코A는 끊임없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콜린 아세틸 트랜스퍼레이즈에 의해서 아세틸콜린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 VAT, Vesicular Acetylcholine Transporter에 의해서 이렇게 베시클 안에, 소포체 안에 저장을 해둡니다. 그래서 신호가 오면 이제 밖으로 분비를 해줄 대기 상태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 아드레날린성 시냅스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일어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전기적 신호가 엑선을 타고 쭉 말단까지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볼테지 센시티브 칼슘 채널에 의해서 칼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고 여기 말단의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 이 베시클이 멤브레인 퓨전을 하면서 밖으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겠죠. 그러면 이 시냅스 공간에 아세틸콜린이 분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호를 받는 반대쪽 셀, 타겟셀이 되겠죠. 타겟셀에는 콜리너 리셉터 아니면 아세틸콜린 리셉터가 존재를 해서 이제 얘네가 달라붙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셀 안으로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용을 끝낸 아세틸콜린은 터미네이션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되냐면 이 포스트시냅틱 셀 쪽에 멤브레인에 아세틸콜린 트랜스퍼레이즈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소에 의해서 콜린과 아세테이트로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콜린은 다시 리사이클이 될 수가 있겠죠. 아세틸코에나 아세테이트는 그냥 흔한 물질이니까 굳이 이거를 리사이클할 필요는 없고 콜린이 다시 트랜스포터에 의해서 nerve셀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사이클을 다시 돌게 됩니다. 그리고 아세틸콜린 이 신호 전달도 프리시냅스 쪽에 아세틸콜린 오토리셉터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네거티브 피드백 룹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한 신호가 전달되지 않도록 조절을 하는 그런 기전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드 오브 액션이 끝나는 단계, 이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관련된 약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세틸콜린을 ACH라고 줄여서 쓰고,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에서 끝에 E를 붙여가지고 이 효소 이름을 줄여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존재합니다. 뉴런, 머슬, RBC 이런 데 표면에
셀 멤브레인 쪽에 이렇게 박혀 있는 형태로 존재하고요. 또 이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와 비슷한 효소 활성을 가지고 있는 슈도 가짜란 뜻이죠. 가짜 콜린 에스터레이즈도 전신에 다 존재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부티릴 콜린 에스터레이즈가 이제 대표적인 슈도 콜린 에스터레이즈 중 하나고요. 전신에 발현을 하고 이 아세틸콜린에 대한 결합하는 능력이 약간 떨어집니다. less 스페시픽하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아세틸콜린 리셉터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아세틸콜린은 흔히 우리가 ACH로 줄여 쓰고 리셉터에서 R을 주로 붙입니다.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니코티닉, 그래서 앞에 N을 붙이고 또 하나가 무스카리닉, 그래서 M 이렇게 붙입니다. 두 가지가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반응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물질 자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니코티닉 리셉터 같은 경우에는 라이간드 게이티드 채널입니다. 채널이라는 건 어떤 통로를 말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잘 통과시키는 아이온들이 있어서 라이간드가 와서 붙었을 때 얘가 열리면서 3차원적인 구조가 이렇게 바뀌면서 잘 통과하는 형태가 되고 그러면 어떤 아이온이 잘 통과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오노트로픽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influx of Na, 나트륨 또는 소디움 아이온이 셀 안으로 들어오고 efflux of K, 포타슘 또는 칼륨 이온이 셀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이건 이제 디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리고 리프랙토리 피리어드가 있어서 이렇게 신호가 계속 전달이 돼도 계속 지속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 다시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음은 무스카리닉입니다. 무스카리닉은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예요. GPCR. 지난 시간에 아드레너지क 리셉터가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리셉터들을 메타보트로픽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GPCR이 아세틸콜린과 결합을 해서 액티베이션이 되면 그러면 인트라셀룰러 칼슘 이온을 분비하도록 릴리스를 해서 어떤 신호를 전달을 일으키거나 또는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라는 사이클릭 AMP, CAMP를 만드는 효소를 이니비션 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세틸콜린이 이 니코티닉 타입과 무스카리닉 타입 둘 다 공이 액티베이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라이간드이고 무스카린이라는 물질이 무스카리닉 아세틸콜린 리셉터를 선택적으로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고 니코틴은 니코티닉 아세틸콜린 리셉터를 선택적으로 액티베이션을 시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붙여진 거죠. 니코티닉 리셉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라이간드 게이티드 아이온 채널입니다. 3차원 구조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5개의 서브유닛이 결합해 있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원통 모양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얘는 또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머슬 타입과 뉴로널 타입이 있습니다. NM, NN이라고 흔히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뉴로머스큘러 정션, 우리가 근육을 수축해라 라는 명령이 신경을 통해서 전달이 와서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 머슬 자체에 머슬 타입 니코티닉 리셉터가 존재해서 그 신호를 받을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채널이 열리면서 아이온들이 통과하면서 어떤 막 전이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머슬의 컨트랙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사용되는 리셉터고 그 다음 뉴로널 타입 NN 타입은 여러 신경세포에 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한 그림을 볼 때 니코티닉 리셉터가 신경절에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그 신경절에 존재하고 있는 타입이 바로 이 NN 타입 뉴로널 니코티닉 리셉터입니다.
다음으로 무스카리닉 리셉터입니다. 무스카리닉 리셉터는 크게 5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M1, M2, M3, M4, M5 이렇게 있는데 M1, 3, 5 이 홀수 번호인 친구들은 GQ 서브타입, GPCR 중에서 GQ 프로틴이랑 바인딩을 하고 있는 그런 서브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PLC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IP3가 많이 만들어져서 얘가 IP3 리셉터에 붙어서 인트라셀룰라 칼슘이 보통 이제 ER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안에 저장이 되고 있는데 그게 릴리스가 되는 어떤 신호를 전달을 시작하는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M24 타입은 GI inhibitory sub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니릴 사이클레이즈 AC를 이니비션을 시키고 그러면 사이클릭 AMP가 줄어들고 그러면 이 사이클릭 AMP가 원래 하고 있던 일을 못하니까 포타슘 인플럭스가 증가하고 칼슘 인플럭스가 감소하고 그래서 이제 M2 같은 경우는 심장 쪽에 많이 존재하는데요. 그러면 하트레이트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M1, 2, 3, 4, 5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보면 M4, 5 같은 경우는 발견된 순서대로 지금 이게 번호가 붙여진 건데요. 나중에 발견된 만큼 마이너한 친구들이고 CNS에서 일부 발현되고 크게 우리가 의료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M1 타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분비하는 조직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침샘이라든가 위에서 위산 분비를 하는 신호를 받는다거나 그리고 CNS, 우리 뇌 안에서는 메모리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와도 관련이 있어요. 다음으로 M2 타입. M2 타입은 주로 심장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천천히 살살 뛰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앞에서 오토리셉터 잠깐 언급했었죠. 프리시냅틱한 셀 쪽에 있는 그 오토리셉터도 M2 타입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M3 타입인데 기타 등등 여러 조직에 분포를 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내분비, 외분비, 뭔가 분비하는 쪽 그쪽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기관지 쪽에서는 수축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혈관 같은 경우는 바소다일레이션, 혈관을 이완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일어나는 일들은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뭔가 분비하는 것들이 다 증가를 하고 기관 쪽은 수축을 하고 혈관은 이완이 되고 심장은 천천히 살살 뛰고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중에서 이제 부교감신경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인데요.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이 QR코드 한번 찍으시면 링크가 나올 건데 그 링크에서 한번 확인을 해두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요. 부교감신경의 이너베이션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생각해보면 뇌신경 3, 7, 9, 10번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아주 일부가 세이크럴 너브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눈 쪽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눈의 퓨피를 축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녀석이고 7번과 9번은 우리 침샘 쪽을 조절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침샘을 이제 분비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겠죠. 눈물, 콧물, 침 이런 것들 분비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거스 너브 10번이 쭉 나와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몸통에 있는 대부분의 장기를 다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너브죠. 뇌신경인데 온몸에 다 내려와가지고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하는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보면 하트, 라링스, 트라키아, 브론카이, 에소파거스, 스토막 쪽도 다 하고 여러 블러드 베슬도 하고 리버 쪽도 조절을 하고 있고 팬크레아스, 아드리날 글랜드, 장들 이런 쪽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크럴 너브 쪽에서 나오는 파라심파테틱 이너베이션은
비뇨생식계 쪽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 시냅스를 하는 위치가 심파테틱 너브 같은 경우는 이 스파인 근처에 있는 갱글리아에서 시냅스를 하죠. 그런데 이 베이거스 너브와 같은 경우는 이 조직 근처까지 쭉 와가지고 바로 근처에서 한번 시냅스 하고 있는 그런 특징까지 잘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라심파테틱 이너베이션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이거는 이제 위산이 분비되는 기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벽이고 이쪽이 위의 내부 쪽, 몸으로 치면 외부인데 위산이 담겨있고 음식물이 담겨있는 쪽이고 이쪽이 이제 몸통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쪽에 벽세포, parietal cell이라는 게 있고 superficial epithelial cell이라는 셀이 있습니다. parietal cell에서 프로톤 펌프에 의해서 위산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끈적끈적한 뮤커스와 바이카보네이트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조절하는 신호들을 정리한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아세틸콜린이 여기저기서 나오죠. 그래서 베이거스 너브에 의해서 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오면 벽세포를 직접 M3 타입 리셉터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이 프로톤 펌프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벽세포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가장 강한 신호가 히스타민입니다. 그래서 히스타민 리셉터가 있고, 그럼 이 히스타민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 근처에 있는 ECL 셀, 엔테로크로마핀 라이크 셀에서 히스타민을 분비하면 이 신호가 제일 강력한 위산 분비하는 드라이브입니다. 그러면 이 ECL 셀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신호는 뭐냐? 라고 하면 바로 아세틸콜린입니다. 그래서 ECL 셀 같은 경우는 이제 M1 타입 리셉터가 있고, 또 이 근처에 있는 인터뉴런들이 있습니다. 엔테릭 뉴런들, 이쪽도 M1 타입을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아세틸콜린 신호를 받아가지고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위산이 분비가 많이 되는 만큼 보호하는 인자도 함께 많이 분비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 superficial epithelial cell 이쪽도 M1 타입으로 아세틸콜린 신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산 분비 또 아세틸콜린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눈의 교감신경계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가운데 렌즈가 있고 이 렌즈를 잡아주는 파이버들이 있고 근처에 이렇게 실리어리 머슬이 있습니다. 자, 이 실리어리 머슬들 이 뒤쪽에서 안방수가 생성이 되고 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 캐널 오브 실렘을 통해서 드레이니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안방수 생성이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 드레이니지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물이 많이 차겠죠. 물이 많이 차면 압력이 올라가겠죠. 압력이 올라가면 녹내장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있을 때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근방에 작용하는 교감신경계 약물들을 우리가 안약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몇 가지 보시면 알파1의 경우 액티베이션이 되면 다일레이터가 수축이 됩니다. 그러면 산동이 돼요. 또 베타2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실리어리 에피텔리움 쪽에 있는 안방수 생성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안압이 올라가요. 또 M3 타입 리셉터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자극이 액티베이션이 되면 실리어리 머슬이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 실리어리 머슬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렌즈가 두툼해지겠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이게 됩니다. 멀리 있는 게 안 보이고
그리고 렌즈가 이렇게 쪼그라들면 이 공간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안방수의 드레이니지 배액이 더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압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스핑터가 수축을 하면서 이쪽에 있는 머슬들입니다. 스핑터 머슬이 수축을 하면서 그러면 축동이 일어나겠죠. 동공이 작아지겠죠.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만약에 베타 블로커를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베타 블로커를 사용하면 안압이 떨어지겠죠. 또 아세틸콜린 아고니스트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방수 배액이 잘 되고, 그래서 안압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축동이 일어나서 퓨필이 작아지겠죠. 동공이 작아지겠죠. 또 안티콜리너직 드러그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축동이 아니라 산동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퍼집니다. 그래서 안티콜리너직 아이드랍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동공이 커져가지고 눈 안쪽을 뭔가 이렇게 빛을 비춰가지고 검사를 할 때 망막을 관찰한다거나 그런 검사를 할 때 안티콜리너직 드러그를 안약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콜리너직 리셉터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드러그의 분류 개념을 한번 볼까요?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우선 콜리너직 리셉터들은 무스카리닉 타입과 니코티닉 타입으로 나뉜다 라고 했었죠. 니코티닉 타입을 먼저 언급을 했는데 뉴로머스큘러 엔드플레이트, 뉴로머스큘러 정션 쪽에 있다고 했죠. 그리고 갱글리온 셀 안에 N 타입이 있다고 했고 CNS 안에도 니코티닉 리셉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배를 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게 이 타입 때문이죠. 그 다음 무스카리닉 타입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nerve 쪽에도 있고 하트와 스무드 머슬에도 있고 여러 가지 분비하는 곳 쪽에 많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액티베이션 시켜주는 드러그는 우선 다이렉트와 인다이렉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는 이 리셉터들에 가서 바로 붙는 그런 녀석들이에요. 인다이렉트는 간접적으로 주로는 아세틸콜린의 농도를 높여가지고 원래 우리 몸에 있는 아세틸콜린의 농도를 높여서 쪽에 가서 많이 작용하도록 하는 그런 약물입니다. 다이렉트 액팅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구조에 따라서 알칼로이드와 콜린에스터로 분류를 하고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인다이렉트 액팅 같은 경우는 리버시블과 이리버시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분류를 머릿속에 두고 한번 차근차근 배워봅시다. Direct Acting Drug는 크게 두 가지로 화학적 구조에 따라서 분류한다고 했죠. 그래서 콜리네스터인 종류와 알칼로이드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파라심파테틱 시스템의 최종 보스 격인 아세틸콜린은 콜리네스터입니다. 아세틸콜린과 아세틸 트랜스퍼레이즈가 아세틸기를 붙여죠. 그러니까 콜리네스터입니다. 그래서 얘는 모든 종류의 아세틸콜린 리셉터를 다 액티베이션을 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효과가 논스페시픽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물로서 단점은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또는 슈도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에 의해서 쉽게 분해됩니다. 그래서 약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효과가 굉장히 짧습니다. 만약에 투여를 한다라고 하면 하트레이트를 떨어뜨리고 블러드 프레셔도 떨어뜨리고 GI 모틸리티는 올라가겠죠. 부교감 신경계가 항진되는 것 자체가 아세틸콜린이 많아지는 상황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변화입니다. 그 다음 세 가지는 실제로 약물입니다. 처음 언급할 것은 카르바콜이라는 물질입니다. 얘는 아세틸콜린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에 의해서 분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반감기가 길어지겠죠. 더 오랫동안 작용을 할 수 있어서
실제로 약물로 사용 가능한 물질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곳은 아이 서저리, 눈 쪽 수술을 할 때 눈을 일부러 이제 째고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수술을 할 때 인트라오큘러 프레셔가 높으면 문제가 되겠죠. 다 흘러나오겠죠. 그래서 보통 눈 쪽 수술을 할 때는 IOP, 인트라오큘러 프레셔를 낮추고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칼바콜과 같은 약물을 사용을 하면 IOP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동, 동공을 작게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언급할 약물은 메사네콜이라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블레더와 바울 쪽에 방광과 장 쪽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이 몸이 뭔가 충격을 받기 때문에 소변도 잘 안 나오고 장도 잘 안 움직이고 이런 문제가 흔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회복을 돕는 데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면 소변도 나오고 장도 움직이고 하는 쪽으로 가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렉트 액팅 드러그들 중에 이 콜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애들 말고 필로칼핀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얘도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동공을 줄이고 축동을 시키고 인트라오큘러 프레셔를 떨어뜨립니다. 얘 같은 경우는 효과가 강하고 빠른 편이어가지고 acute glaucoma attack, 갑자기 안압이 올라가면서 녹내장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서 치료제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디에이션, 어떤 방사선 치료를 했거나 아니면 쇼그렌 신드롬 같은 질병이 있어서 침이 잘 안 나오는 그런 경우에 침샘을 자극해서 침이 좀 나와서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치료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아세틸콜린에 의한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카디오베스큘러, 심장순환기계 쪽은 심장에서 주로 M2 타입이 발현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트레이트를 떨어뜨리고 AV 컨덕션도 떨어뜨리고 컨트랙틸리티도 떨어뜨립니다. 천천히 살살 뛰게 하는 거죠. 또 이 전신에 있는 혈관 엔도텔리얼 셀 같은 경우에는 M3 리셉터가 주로 있습니다. M3 리셉터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NO가 릴리스가 되고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릴리스가 되고 이건 바서 다일레이션, 혈관의 이완을 일으키게 됩니다. 순환기계 쪽 말고 이제 호흡기계 쪽을 한번 볼까요? 호흡기계 쪽은 M3가 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론코 컨스트릭션, 기관지의 수축을 일으키고 어떤 분비물을 많이 나오게 합니다. 유리너리 트랙트, 비뇨기계 쪽을 보면 M3 리셉터가 여기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변을 보는 쪽으로 디트루서 머슬을 컨트랙션을 시키고 그 소변이 나오는 길 쪽에 있는 근육들의 연동운동을 일으키고 소변이 못 나오도록 막고 있는 스핑터 머슬을 릴렉세이션을 시킵니다. 다음으로 이제 GI 트랙트, 위장관계 쪽을 한번 보면 위쪽에 있는 게 바로 M1 타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산 분비 하는 쪽으로 조절을 하는 녀석이고 M3도 있습니다. M3는 위 말고 이제 다른 장들 쪽에서 소화액과 관련된 여러 분비물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의 시크리션을 촉진을 하는 쪽으로, 그리고 수축을 더 강하고 자주 하는 쪽으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눈물이라든가 아니면 네이소파린젤 쪽, 코 쪽과 인두 쪽, 그리고 침, 땀 이런 걸 분비하는 샘들을 시크리션 하는 쪽으로 액티베이션을 시키는 게 바로 M3 리셉터입니다.
눈 쪽에도 M3 리셉터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피필레리 스핑터 컨트랙션, 그러면 이렇게 조여지게 되겠죠. 그럼 동공이 작아지겠죠. 그리고 가까운 것을 근시가 되도록 수정체를 두껍게 만드는 쪽으로 근육을 수축을 시킵니다. 이번에는 indirect acting drug에 대해서 봅시다. indirect acting drug는 reversible과 irreversible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indirect acting drug는 직접적으로 아세틸콜린 리셉터에 붙는 게 아니고 아세틸콜린을 분해시키는 효소가 있고 그 효소에 붙어서 얘를 억제를 시키면 아세틸콜린이 많아지면서 작용이 더 강해지겠죠. 그런 식으로 작용하는 약물들입니다. 그런데 리버시블 하다는 것은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라는 효소의 억제가 가변적이라는 거죠. 얘를 붙어서 억제를 했다가도 이제 이 약이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억제를 안 하니까 원래 기능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약물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처음으로 언급할 것은 에드로포니움이라는 약입니다. 얘는 특징이 작용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10분에서 20분이면 워시아웃이 돼서 효과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치료적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진단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무슨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냐 하면 마이에스테니아 그래비스, MG라고도 흔히 줄여 쓰고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뭐냐면 안티 니코티닉 아세틸콜린 리셉터에 대한 항체가 생기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원래 니코티닉 아세틸콜린 리셉터가 있어서 여기에 아세틸콜린이 와가지고 붙었을 때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러는 신호가 전달이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그 신호 전달이 이 안티바디가 생겨서 이 안티바디가 붙는 바람에 제대로 일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온몸에 있는 근육이 다 약해지겠죠. 그런 질병이 바로 이 MG라는 질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드로포니움을 투여를 하면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라는 효소를 억제를 시킵니다. 그럼 얘가 원래 아세틸콜린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분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세틸콜린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 아세틸콜린이 니코티닉 아세틸콜린 리셉터에 붙어서 근육 수축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잘 안 되고 있다가 아세틸콜린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근육 수축도 잘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원래 중증 근무력증 환자가 온몸에 힘이 없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하다가 에드로포니움을 투여를 하면 일시적으로 근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마이스테니아 그래비스구나 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작용시간이 짧기 때문에 치료제로 사용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잠깐 테스트해보는 용도로 진단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파이소스티그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식물내에서 유래한 물질이고 특징이 뭐냐면 BBB, Blood Brain Barrier를 잘 통과합니다. 그래서 아트로핀이라는 뒤에서 다룰 무스카리닉 안타고니스트에 의한 포이즈닝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해독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쪽에 문제를 일으키고 할 때 그때 잘 통과를 해서 여기저기에 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니오스티그민, 피리도스티그민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인데 구조가 비슷하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중추신경계 쪽으로는 잘 못 가고 말초 쪽에서 마이스테니아 그래비스
정도의 치료제로 사용이 가능하고, 왜냐면 작용시간이 더 길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유리너리 리텐션, GI 이모틸리티가 있을 때 치료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마취과에서 또 많이 사용하는 약물이거든요. 얘는 뭐냐면 Non-Depolarizing Muscle Relaxant에 대한 Reverse Agent다. 말이 좀 길죠. 수술을 할 때 우리가 Muscle Relaxant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세틸콜린 신호가 왔을 때 원래 근육이 그걸 받아가지고 수축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수축을 못하도록 차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술할 때. 왜냐하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차단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니오스티그민, 피리도스티그민을 주게 되면 그러면 아세틸콜린이 많아지면서 원래는 수축을 못하던 근육이 다시 수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수술 끝나고 마취와 함께 근이완제를 사용을 했을 텐데 그걸 회복하는 과정에서 회복을 돕는 용도로 마취과에서 사용을 하는 약물입니다. 그 다음으로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이라는 이 세 가지 약물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BBB로 아주 잘 통과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뇌 속에 들어가서 뇌 안에 있는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를 억제를 시켜서 아세틸콜린 농도를 높여주는 그런 식으로 작용하는 약물들인데 아세틸콜린이 뇌에서 기억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M1 서브타입 리셉터가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에서 인지 능력 개선하는데 증상을 완화시키는 용도로 이 세 가지 약물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인지 능력 개선이라고 해서 이게 치료는 아닙니다. 치료는 아니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용도로 그래서 disease progression을 줄이지는 못하는 그런 약물들입니다. 방금 나온 것들은 reversible indirect acting drug였고 여기서 언급할 것들은 이제 irreversible. 그 말은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에 달라붙은 다음에 약이 와서 이렇게 달라붙으면 얘가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떨어져요.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아세틸콜린이 계속 쌓이겠죠. 분해가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작용하는 약물 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신경가스라는 말을 쓰죠. nerve 가스들 아니면 nerve agent라고 쓰는 것들. 그래서 뭐 사린 가스 아니면 소만 가스 아니면 VX라는 독들이 이런 irreversible indirect acting drug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원래는 이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에 붙어서 안 떨어지는 이런 약물들은 organophosphate pesticide 살충제로 원래 개발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곤충의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에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면 아세틸콜린이 쌓여가지고 제대로 된 항상성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곤충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파라티온 아니면 말라티온 이런 물질들이 곤충을 죽이는 페스티사이드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걸 만들다가 사람의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에 붙는 물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의 활용처는 어디예요? 전쟁에서 적군들을 죽이는 데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쟁 중에 개발이 됐던 물질들입니다. 특히 이제 VX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 전에 김정남 피살 사건 그때 VX 가스는 아니죠. VX를 사용했다라고 했죠. 얼굴에다 뭐 액체를 뿌리고 뭐 이랬다고. 그래서 이 VX가 그러면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얘는 피부로도 잘 흡수가 되는 녀석이에요. 얘네들은 주로 가스 형태로 흡입이 되는 녀석들인데 VX는 이제 피부로 들어가가지고 온몸에 있는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를 마비를 시킵니다. 그러면 아세틸콜린이 쌓여가지고 죽게 되겠죠. 근육 수축도 안 되고 숨도 못 쉬고 기관지 수축도 일어나고
분비물도 많아지고 이래가지고 주로 이제 호흡을 제대로 못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피살을 당할 때 자기가 가방 안에 아트로핀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트로핀은 이 리셉터를 차단하는 녀석이거든요. 안타고니스트거든요. 그런데 이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를 억제시키는 이 약물들은 아세틸콜린의 양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리셉터에 가가지고 아세틸콜린이 막 가서 다 달라붙어가지고 얘를 다 액티베이션 시켜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그런 독인데, 그때 아트로핀을 투여를 하면 이 리셉터들을 막아가지고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트로핀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데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자기가 당한 독이 VX라는 걸 몰랐겠죠. 딴소리였고, 에코사이오페이트라는 약물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는 오픈 앵글 글라우코마에서 앞선 약들은 여기 뭐 칼바콜이라든가 필로칼핀 같은 것들은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얘네들은 좀 약하죠. 리버시블하고 아니면 다이렉트 액팅이기 때문에 리셉터에서 떨어지면 바로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에코사이오페이트와 같은 녀석들은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를 이니비션을 시켜가지고 이리버시블하게 이니비션을 시켜서 아세틸콜린을 늘려가지고 강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 액팅이라든가 인다이렉트 액팅에 의해서 아세틸콜린을 증가시키는데, 만약에 아세틸콜린이 너무 많다 라고 하면 콜리너직 톡시시티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걸 외울 때 우리가 이제 덤벨즈를 라는 앞 글자를 따서 보통 외웁니다. 왜냐면 D, 다이어리아, 설사를 지리고, U, 유리네이션, 소변도 지리고, M, 마요시스, 퓨필이 작아집니다. 축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브라디칼디아, 심장이 천천히 뛰게 되겠죠. 그리고 브론코 컨스트릭션, 브론코리아, 기관지 쪽에서 분비물이 많아지고 수축이 일어납니다. MSS, 구토를 하는 쪽으로 무스카리닉 리셉터가 뇌 쪽에 구역 반사를 일으키는 쪽에도 많이 관여를 하고 있어서 구토를 일으킵니다. 라크리메이션, 눈물이 나오고, 레살지, 기운이 쭉 빠지고, 살리베이션, 스웨팅, 분비하는 쪽으로 다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침도 막 나오고 땀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덤벨즈 현상이 있으면 콜리너직 톡시시티 상황이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럴 때는 이 아세틸콜린 리셉터를 막아주는 약물, 아까 말했던 아트로핀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응급처치를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쉬는 시간 잠깐 가지고 이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